개구리, 모옌지음, 심규호, 유소영, 옮김. 제4부. 선생님, 정말 창피하게도 선생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신 극본은 아직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야깃거리가 너무 많아요. 개가 태산을 물려하니 어디서부터 입을 대야 할지 모르는 그런 기분입니다. 극본 소재와 관련된 자질구레한 일화들과 극적인 사건들이 자꾸만 제 구상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요즘 제가 무척 번거로운 일에 휘말려 그 일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아니면 그 일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아마 벌써 예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일이 그저 제 상상이 아니라 명확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스즈가 시인했어요. 정말 제 어린 올챙이들을 몰래 빼내 천매의 몸속에 주입했답니다. 제 아이가 자라고 있다더군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스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폭력은 나쁜 행위입니다. 더구나 극작가로서 더더욱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땐 정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벤터우의 아들을 만나고 돌아온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황소개구리 양식센터에 갈 때마다 경비원들이 절 가로막았습니다. 전 위안사이와 사촌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둘 다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더군요. 스즈를 다그치자 스즈는 제가 너무 과민하게 군다고 웃어 넘겼습니다. 저는 황소개구리 회사 홈페이지에 나온 대리모 내용을 인쇄해서 시계획생육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계획생육위원회에서 제 자료를 받고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공안국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공안국 직원은 이 일이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시장 핫라인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내원은 시장님께서 반드시 살펴보실 거라 말했지만 선생님, 이렇게 해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스집을 통해 진상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천매이가 임신 6개월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55이나 된 제가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한 아기의 아빠가 된다니요. 독하고 위험한 약물로 유산을 유도하지 않는 한 제가 아빠가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젊은 시절 아기 때문에 전처인 왕런메이를 보낸 일이 저에겐 가장 큰 고통입니다. 결코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었어요. 제가 지금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는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황소개구리 양식센터는 아예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설사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천메이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 추측의 황소개구리 양식센터에는 지하 미궁으로 통하는 복잡한 비밀 통로가 있을 겁니다. 또한 스즈의 말을 들어보면 위안사이와 제 사촌 동생이 불법 중개인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마 친척도 나 몰라라 하고 무슨 일이든 할 사람들입니다. 제게 뺨을 맞은 스즈가 뒤로 몇 걸음 물러나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코피가 주르르 흘렀습니다. 스즈가 한참 만에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우는 것이 아니라 저를 비웃었습니다. 날 쳐요? 샤오파오, 날강도 같은 인간, 날 치다니. 양심은 개가 물어갔군요. 이 모든 것이 아들 없이 딸만 있는 당신을 위해서인데 아들이 없다면 대가 끊긴다고요. 내가 아들을 낳아줄 수 없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알아요? 한이 되지 않으려고 당신을 위해 대리모를 구했어요. 당신 아들을 낳아서 당신 혈통을 이어주려고요. 그런데 감동은커녕 날 때려요? 정말 가슴이 아프군요. 여기까지 말한 스즈가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과 코피가 범벅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속였다고 생각하니 다시 혈압이 치솟았습니다. 스즈가 울면서 말했어요. 60만 위안이 아까운 거 알아요. 그 돈 당신이 안 내도 돼요. 내 퇴직금으로 할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당신은 키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키울 테니 어쨌거나 당신하고는 관계없어요. 신문에 보니 정자 제공 1회에 100위안이라는군요. 당신에게 300위안 줄게요. 그냥 정자 제공 한 번 한 셈 쳐요. 당신
베이징으로 돌아가도 좋고 나랑 이혼해도 좋고 그냥 살아도 좋아요. 어쨌거나 모두 당신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스즈가 마치 결전을 앞둔 용사처럼 얼굴을 쓱 닦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없애려고 하면 그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겠어요. 선생님, 제가 쓴 편지를 보셨으니 선생님도 스즈 성격이 어떤지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고모를 따라 이쪽 저쪽을 옮겨 다니며 오만 가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영웅 같은 기계, 건달 같은 무모함까지 더해진 사람이에요. 다급해지면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저 다독거리면서 또박또박 이치를 설명해가며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이 난세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인국 유산만 생각하면 마음이 싸늘해지고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방법만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메이가 대리모가 된 것도 결국은 돈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가 어떻게 천메이를 만나는가 하는 일입니다. 천비의 병실에서 한번 본 이후로 천메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검은색 치마와 검은색 베일로 몸과 얼굴을 가린 채 행적이 묘연한 천메이를 생각하며 저는 가오미 둥베이 향에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신비한 세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세계에는 협객과 영혼을 교감하는 사람, 그리고 복면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천비 치료비를 위해 리서우에게 5천 위안을 주며 천메이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 리서우가 돈을 돌려줬습니다. 천메이가 돈을 거절했다더군요. 아마 대리모를 하는 것도 아버지 치료비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더 심란하네요. 이건 정말이지 그 짜증나는 샤우스츠 때문입니다. 전 하는 수 없이 리서우를 찾아갔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나마 정상인 사람은 리서우뿐이니까요. 어제 오전 돈키호테 식당 구석자리에 리서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광장에 사람이 개미떼처럼 많았어요. 기린 송자 행사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산초가 우리에게 생맥주 2잔을 준 다음 눈치껏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정쩡하게 웃는 모습이 마치 제 은밀한 부분을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겨우겨우 힘겹게 더듬거리며 리서우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리서우는 인정머리 없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불행이 곧 너의 행복이지? 전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그가 잔을 들어 제 잔에 부딪힌 다음 맥주를 들이켰습니다. 그게 무슨 불행이야, 친구? 축하해. 늙어서 자식을 얻으니 인생의 큰 기쁨이네. 놀리지 마. 전 그 심에 가득 차 말했습니다. 퇴직했지만 어쨌거나 공무원이야. 아이를 낳으면 조직에 뭐라고 말하냐? 리서우가 말했어요. 친구, 조직이니 기관이니 모두 스스로 올가맨 밧줄이야.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내 정자와 하나의 난자가 결합해 새 생명이 만들어졌고 얼마 안 있으면 세상에 나온다는 거지. 인생 최대의 즐거움은 바로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생명이 탄생하는 거야. 그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내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잖아.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말이야. 그 아이가 태어나면 호적을 어떻게 하냐고. 그깟 일로 누가 널 괴롭히겠어? 지금은 시대가 달라. 돈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시대야. 그리고 설사 호적에 올리지 못한다고 해도 어엿한 사람이야. 명명백백 지구에 살고 있으니 개인의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되어 있어. 됐어. 뭔가 방법이 있을까 해서 찾아왔더니만 쓸데없는 말이나 늘어놓고 고향이라고 돌아와 보니 너희는 어째 공부를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모두 연극대사 같은 말만 늘어놓는 건데 대체 모두 누구에게 배운 거야? 그가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명사회거든.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두 연극배우, 영화배우, 탤런트 만담가야. 사람들 모두가 연극을 하고 있잖아. 사회가 결국 거대한 무대 아니겠어? 그만 주절거리고 빨리 방법이나 생각해봐. 너도 내가 천비를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는 걸 바라진 않겠지? 그럼 또 어때? 태양이 없어져? 아니면 지구가 멈춰?
내가 뭐 하나 알려줄까? 세상 모든 사람이 너만 바라보고 너에게 관심을 쏟는 줄 알아? 사람마다 근심거리가 있어. 자네 일에 관심 없다고. 자네가 천비 딸이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든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딸을 낳든 모두 자네 일이야. 남의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수군거리긴 하겠지만 그것도 한순간이야. 바람 따라 흘러가면 그만이라고. 중요한 건 아이가 자네 혈육이고 태어나면 큰 돈을 번다는 거지. 하지만 나랑 천비는 이건 말 그대로 근친상간이나 다름없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자네랑 천매랑 무슨 혈연 관계가 있어? 근친상간은 무슨? 나이? 그건 더더욱 문제가 안 되지. 여든 노인과 18 소녀의 결합도 수많은 사람에게 찬사를 받지 않던가? 중요한 건 자네가 천매의 몸은 구경도 못했다는 거야. 천매는 그냥 도구야. 자네가 잠시 세를 낸 것뿐이라고. 그냥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친구,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사서 고생하지 말라고. 운동이나 하면서 아들 기를 준비나 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제가 물집이 가득 생긴 입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 정말 죽을 맛이라고. 친구 얼굴을 봐서 제발 부탁인데 천매에게 말 좀 전해줘. 아기만 지워주면 원래 대리모 비용도 지불하고 중절 수술로 인한 육체적 피해에 대해서도 별도로 1만 위안을 보상하겠다고 그래. 부족하면 1만 위안 더 줄게. 그때야 뭘 그래? 기꺼이 돈을 쓰겠다면 차라리 아기 낳고 돈 좀 써서 호적에도 올리고 정정당당하게 아빠가 돼. 조직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래? 리서우가 비웃었어요. 조직이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자네가 뭐나 된 줄 아나 보지? 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 한심한 극본 몇 편 쓴 것밖에 더 있어? 자네가 황제의 친척이라도 돼? 아들 낳으면 거국적으로 축하라도 해야 하는 거야? 그때 배낭을 맨 여행객 몇 명이 식당 안을 기웃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산초가 공처럼 또르르 굴러나가 웃는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내 평생 자네에게 딱 한 번 부탁하는 거야. 그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으며 도와주곤 싶지만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자식, 정말 그냥 그렇게 친구가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걸 눈뜨고 보고만 있을 거야? 자네 살인을 도우라는 건데 그 역시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신 6개월이면 백가죽만 가르면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성장한 태아라고. 도와줄 거야 말 거야. 자네는 내가 천매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천비를 만날 수 있잖아. 내 말을 천비에게 전해줘. 천비에게 천매이 좀 찾아보라고 해. 천비를 만나긴 쉽지. 매일 낭랑묘 앞에서 구걸하니까. 저녁 무렵이면 동량한 돈을 가지고 여기서 술을 마시지. 나가면서 빵도 하나 가지고 가고 여기 앉아서 기다려도 되고 저 앞에 가서 찾아봐도 돼. 하지만 천비에게 말하지 않는 게 좋아. 말해봤자 입만 아플 테니. 자네도 자비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그런 문제로 천비를 괴롭히지 말게. 최근 몇 년 동안 내가 얻은 결론이 하나 있는데 급작스러운 일을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은 조용히 앉아 변화를 지켜보고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거야. 좋아. 그럼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 보기로 하지. 아기 낳고 한 달 되면 내가 잔치를 열고 제대로 한번 축하해 주지. 식당을 나왔습니다. 기분이 한결 홀가분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기가 태어나는 일인데 햇빛은 여전히 찬란하고 새도 여느 때처럼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꽃도 피고 풀도 푸르고 바람도 변함없이 잔잔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광장에서는 삼신낭랑의 의장대가 마치 기러기 날개처럼 늘어서서 북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간절히 아이를 바라는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들어 낭랑의 손에서 소중한 아기를 낚아챘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온 정성을 다해 아기 낳기를 소원하는데 저는 누군가 제 아기를 가졌다고 초조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이 문제라는 증거입니다. 선생님, 낭랑묘 대문 우측 굵은 기둥 뒤편에
천비와 그의 개가 있었습니다. 온몸에 검은색 점이 난 서양개입니다. 밭에 깔려 죽은 국산 개보다 훨씬 더 귀해 보입니다. 저렇게 귀해 보이는 서양개가 왜 건달과 짝이 되었을까요? 뭔가 비밀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가오미 둥베이 향이라는 신개발 지역은 동서가 혼재하고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섞여 구분이 어렵습니다. 유행을 쫓는 벼락부자들은 부자가 되자마자 당장이라도 애완용 호랑이를 사들이지 못해서 조바심 치지만 파산했다 하면 그 즉시 마누라까지도 담보로 잡히지 못해 안달입니다. 대로에 떠도는 숱한 들개들 중에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잣집에서 호의호식하던 몸값 비싼 명견들이 많습니다. 19세기 초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 수많은 백러시아 귀족 부인들이 하얼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몸을 팔거나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하층민과 결혼해 이 지역에 혼혈 후손을 남겼습니다. 천비의 큰 코와 움푹 들어간 두 눈은 아마도 당시 역사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떠돌이 점박이개와 천비의 만남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 이런저런 생각을 떠올리며 천비와 개에게 10여 미터 떨어진 측면에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천비는 곁에 목발을 내려놓고 앞에 빨간색 천을 깔았습니다. 빨간색 천에는 장애인들이 구걸할 때 쓰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때때로 장신구를 주렁주렁 단 여자가 몸을 굽히며 지폐 한 장 또는 동전 몇 잎을 천비 앞에 놓인 쇠 사발에 던집니다. 사람들이 시주할 때마다 점박이개는 고개를 쳐들고 부드럽게 정겹게 3번 소리내어 짖습니다. 매번 더도 덜도 아니고 꼭 3번입니다. 시주하는 이들은 내심 감동합니다. 어떤 이는 돈을 더 주기도 하고요. 사실 전 이미 거금을 들여 천비의 마음을 사거나 그를 동원해 천매일을 수술시킬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전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과연 그의 앞에 놓인 빨간색 천에 무슨 글자가 쓰여 있는지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이건 문인들의 악습이기도 합니다. 빨간색 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본래 하늘의 철괴로 옥견을 데리고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삼신낭랑은 저희 고모님으로 저를 이곳에 보내보시기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제게 적은 돈을 시주하사 장원 급제하여 말을 타고 행진하는 귀한 자식을 얻기 바랍니다. 아마도 문장은 왕관이 지었을 것이며 글자는 리서우가 썼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공경에 빠진 친구를 돕고 있었던 겁니다. 천비는 넓은 바지통을 걷어올려 문드러진 가지 같은 다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철개가 신선이 된 후 집에는 쌀도 뗄감도 없었어. 그의 아내가 물었지. 뭘 태우죠? 그가 말했어. 다리를 태우지. 그러고는 다리 한 짝을 아궁이에 넣고 불을 붙였어. 아궁이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밥이 거의 다 되었단다. 그때 철개의 형수가 집에 들렀다가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말했어. 아이고, 절름발이 안 되게 조심해야지. 그 바람에 철개는 정말 절름발이가 됐단다.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마친 다음 우리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신의 행적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야 해. 절대 별일도 아닌데 소란을 피워선 안 된단다. 기름때가 번질번질한 천비의 벽돌색 파카는 마치 갑옷 같았습니다. 음력 4월이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젊은 처녀들이 얇은 실크 치마를 입고 한껏 몸매를 자랑했습니다. 한데 천비는 아직도 똑같은 복장입니다. 그를 보고만 있어도 무척 더웠어요. 하지만 그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낡은 구릿빛에 민머리가 된 정수리가 마치 사포로 민 것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커다란 코 때문에 사람들이 시선을 받을까봐 저 더러운 마스크를 쓴 걸까?
움푹 들어간 그의 두 눈과 잔뜩 겁에 질린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전 황급히 그의 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개 역시 온기도 초점도 없는 눈빛으로 절 바라보았습니다. 개 앞발 하나가 없는 게 분명했습니다. 날카로운 뭔가에 잘린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개와 주인이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돈이나 조금 놓고 빨리 이곳을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달랑 100위안짜리 지폐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점심 저녁 값으로 챙겨온 돈이지만 전 서슴지 않고 그의 앞에 놓인 쇠사발에 지폐를 넣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는 평소와 다름없이 3번 짖었습니다. 전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습니다. 10걸음쯤 가다 말고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할 건지 자꾸만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사발에 든 돈들은 대부분 1위안짜리 지폐나 동전, 그나마도 더럽기 그지없는 것뿐이던데 액면가가 높은 사발 속 분홍빛 지폐가 얼마나 눈이 부실까. 저처럼 아낌없이 돈을 주는 사람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빳빳한 100위안짜리 지폐에 아무런 느낌이 없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전 정말 소인의 아량으로 군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살 조금 넘은 시커멓고 뚱뚱한 남자아이가 기둥 뒤에서 튀어나와 돈이 든 사발 앞으로 허리를 굽히더니 잽싸게 100위안짜리 지폐를 쥐고 옆쪽으로 달아났습니다. 행동이 어찌나 재빠르던지 제가 뭘 어떻게 해보기도 전에 아이는 벌써 10m 넘게 떨어진 곳에 있는 사당 옆 조그만 골목으로 들어가 중미합자 산부인과 소아과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내사 시인 남자아이의 얼굴이 무척 낯이 익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그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확실히 본 적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처음 고향에 돌아온 그 해에 중미합자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이 개원하던 날 종이에 까무잡잡하고 비쩍 마른 청개구리를 싸서 고모를 기절시킨 그 아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병고에도 천비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박이 개가 남자아이를 향해 몇 번 으르렁거리나 싶더니 고개를 들어 주인의 표정을 살핀 후 조용히 고개를 앞발 위에 올렸습니다. 사방이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제가 화가 난 건 천비와 그의 개가 걱정되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제 돈이기도 했으니까요.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각자 제 일에 바쁜 데다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무슨 일이 있었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가오미 둥베이 향해 소박한 미풍을 헤쳤어요. 어느 집 불량한 후손인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여자나 장애인을 괴롭히는 것은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흉악한 일입니다. 능숙한 솜씨로 볼 때 천비의 사발에서 돈을 빼낸 것이 절대 처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남자아이가 달려간 방향으로 질주했습니다. 아이가 50m 정도 앞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껑충 뛰어올라 연한 새잎이 무성하게 돋아난 길가 버드나무 가지 하나를 꺾었습니다. 버들가지를 이리저리 흔들고 내리쳐 봤습니다. 아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훔친 돈의 주인인 절름발이 개가 자신을 뒤쫓아 오지 않을 것을 아는 겁니다. 꼬마야, 기다려, 내가 간다. 아이는 강가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천막 지붕이 초록색 비닐로 덮여 있어서 시장 안은 온통 초록빛이었어요.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두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 같았습니다. 시장은 온갖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게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모습이 마치 구불구불 회랑 같았어요. 채소 과일 상점에서는 시골 출신인 저조차 잘 모르는 신기한 채소와 과일들이 오색 찬란한 빛깔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기이하게 생긴 과일도 많았습니다.
30년 전 모든 것이 부족하던 시절을 떠올리니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곧장 어시장으로 갔습니다. 전 빠른 걸음걸이로 아이를 따라가면서도 자꾸만 양 옆으로 진열된 각종 해산물의 시선이 갔습니다. 새끼돼지 색깔 속살에 은빛 비늘이 반짝이는 연어는 러시아 산입니다. 집게발이 쩍 벌어진 거대한 거미처럼 생긴 털개는 일본 북해도 산이고요. 이 밖에 남미산 바닷가재, 호주산 전복도 있었습니다. 물론 청어, 병어, 조기, 쏘가리 같은 평범한 물고기도 많았습니다. 손질된 연어는 분홍빛 속살을 드러낸 채 하얀 얼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생선구이 가게에서 기분 좋은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아이는 오징어구이 가게에서 지폐를 꺼내 오징어 한 줄을 산 후 거스름돈 한 줌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쳐들더니 해산물이 꽂힌 쇠꼬치를 입안으로 들이밀었어요. 그 자세가 마치 낭랑사원 광장에서 검을 입안에 집어넣는 고개단 단원 같았습니다. 아이가 아몽빛 즙이 뚝뚝 떨어지는 촉수 달린 길고 가느다란 오징어 다리를 낼름 삼키려는 순간 저는 단번에 튀어나가 뒤쪽에서 아이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딜 도망가, 이 도둑놈의 새끼! 아이는 몸을 움츠리더니 제 소나기에서 목을 뺐습니다. 저는 얼른 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이가 저를 향해 오징어 살이 덜렁거리고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 쇠꼬치를 휘둘렀습니다. 당황한 제가 손에 힘을 뺏는 사이 아이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앞으로 튀어나가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이가 몸부림치자 사글대로 삭은 티셔츠가 지직 소리를 내며 찢어지면서 거무죽죽한 삼치 같은 반들반들한 몸이 드러났습니다. 아이가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도 않은 채 그저 늑대 같은 소리만 내지르며 오징어가 달린 쇠꼬치로 냅다 제 배를 찔렀습니다. 전 황급히 몸을 피했지만 왼팔을 다쳤습니다. 처음에는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좀 얼얼한 느낌이 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심한 통증과 함께 검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전 오른손으로 상처를 맞고 소리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저 녀석이 장애인 돈을 훔쳤어요! 꼬마 도둑이 마치 미친 돼지처럼 고래고래 고함 지르며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눈빛이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선생님, 전 정말 무서웠습니다.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 아이를 피하면서 소리 질렀어요. 아이는 절 찌르며 울면서 소리쳤어요. 내 옷 물어내! 내 옷 물어내란 말이야! 아이는 차마 글로 옮기기도 민망한 욕지거리를 있는 대로 퍼부었습니다. 선생님, 동배향에 이런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니 정말 창피합니다. 다급한 나머지 저는 가판대에서 생산지와 가격이 쓰여 있는 목판을 잡아 아이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다시 오른손이 찔려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선생님, 머릿속이 엉망이 되면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자꾸만 비틀비틀 뒷걸음질 치며 피할 뿐이었어요. 몇 번이나 발 뒤꿈치가 생산 광줄이나 목판 같은 데 걸려 뒤로 벌러덩 나자빠질 뻔했어요. 만약 그때 넘어졌다면 아마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지 못하겠지요. 만약 그때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표범처럼 용맹한 그 아이에게 찔려 죽었거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겁니다. 선생님, 저는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나약하고 겁 많은 천성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다급해진 저는 양쪽을 둘러보며 시장 상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서서 절 위험에서 구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은 보고도 못 본 척 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선생님, 전 정말 쓰레기입니다. 그저 죽는 게 두려워 벌벌 떨면서 투지라고는 전혀 없는 모습으로 겨우 10살이 조금 넘어 보이는 아이에게 몰려 자꾸만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그저 울먹거리며 사정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간혹 매 맞는 개나 낼 법한 깨갱 소리도 낸 것 같았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아이는 울음을 그친 후였습니다. 아니, 아예 운 적도 없습니다.
동그랗게 치켜뜬 아이의 두 눈 위에는 흰자위라곤 없었습니다. 마치 살찐 올챙이 한 마리가 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아랫입술을 깨물고 절 노려보더니 잠시 멈췄다가 갑자기 튀어올랐습니다. 사람 살려! 전 소리를 지르며 목판을 잡았고, 하지만 다시 꼬치에 손이 찔려 피를 뚝뚝 떨어뜨렸고, 아이는 다시 튀어올랐고, 아이는 그렇게 거듭 공격했고, 저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며 비겁한 모습으로 찬란한 햇빛이 쏟아지는 시장 밖으로 내몰릴 때까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전 팻말을 버리고 몸을 돌려 달아나며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선생님, 제가 보인 추태는 정말 말씀드리기가 창피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아니면 달리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전 너무 당황해서 길인지 뭔지 생각지도 못한 채 무조건 달렸습니다. 양옆 사람들의 고함에 귀청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먹자 골목과 길가 조그만 가게들을 지나 은회색 차가 한 대 멈춰서 있는 곳까지 달려갔습니다. 식당에 검은색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까투리라는 뜻의 자치라는 붉은색 글자가 쓰인 이상한 팻말이었어요. 식당 입구에 여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체격이 크고 뚱뚱하고 한 사람은 작고 앙증맞았습니다. 여자들이 벌떡 일어섰어요. 저는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여자들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발이 걸려 바닥에 고꾸라지면서 입술이 터지고 입새로 피가 나왔습니다. 쇠기둥 2개를 연결하고 있는 쇠사슬에 걸려 넘어진 거였어요. 쇠기둥 하나가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여자들이 인정사정 없이 제 뺨을 후려쳤어요. 얼굴에 여자들 침이 엄청나게 튀었습니다. 아이는 절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문제는 제가 다시 자치라는 식당 여자 둘에게 단단히 걸렸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이구 동성으로 주장하기를 제 다리가 쇠사슬에 걸리는 바람에 쇠사슬이 매여 있던 기둥이 넘어지면서 자기들 차에 흠집이 났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 차 후미에 정말 철침만한 하얀 흠이 있었지만 결코 그 기둥 때문에 흠집이 생긴 건 아니었어요. 여자들이 절 잡고 욕을 퍼붓기 시작하자 구경꾼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두 여자 가운데 작은 여자가 더 싸나웠어요. 여자 생김새가 절 죽어라 쫓아오던 남자아이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여자가 손톱으로 계속 저를 찌르는데 마치 제 눈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끊임없이 쏟아지는 여자들의 욕지거리에 묻혀버렸어요. 선생님, 전 머리를 감싸 안은 채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 느낌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스즈와 함께 고향에 돌아와 살기로 마음먹은 건 베이징 호국사 거리에서 이와 유사한 일을 겪은 후였습니다. 그 식당은 인민극장 맞은편에 있었는데 식당 이름이 야생꽁이라는 뜻의 야치였어요. 인민극장 포스터를 보러 갔다가 쇠사슬이 걸려있던 빨간색과 흰색이 칠해진 쇠기둥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때 넘어진 기둥은 분명히 하얀 차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야치 식당 앞에 앉아있던 염색한 금발의 얼굴이 작고 입술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젊은 여자가 뛰쳐나와 차 후미에서 바늘 귀만한 흰 흠집을 발견하고는 우리가 넘어뜨린 쇠기둥 때문에 생긴 자국이라고 우겼습니다. 여자는 손발을 휘저으며 베이징 골목에서 유행하는 상스러운 욕을 모두 동원해서 우리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여자는 자기가 이 골목에서 쭉 자랐는데 한 번도 우리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총것들이 토굴에나 납작 엎드려 있을 것이지 베이징에는 뭐하러 왔어? 중국 인민 얼굴에 먹칠할 일 있어? 고향 냄새를 풀풀 풍기는 뚱뚱한 여자까지 튀어나와 주먹을 휘둘렀어요. 여자의 주먹질에 제 코가 나갔습니다. 구경하던 까까머리 남자랑 배불뚝이 노인까지 합세해서 베이징 토박이임을 과시하며 우리에게 사죄와 함께 배상을 요구했어요. 선생님, 전 주눅이 들어 돈도 물어주고 사과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머리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고향인 둥베이 향에 돌아가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고향이라면
감히 누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이곳에서 만난 두 여자는 베이징 호국사 거리에서 만났던 그 두 여인 못지않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서운 거죠? 선생님, 그런데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표범 같은 그 남자아이가 보였거든요. 쇠꼬치에 달린 오징어를 다 먹은 뒤라 더 날카로운 기세로 사람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전 문득 이 남자아이가 작은 여자의 아들이고 또 다른 뚱뚱한 여자는 분명히 이모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이 깨어나면서 가까스로 일어난 저는 달아날 준비를 했습니다. 달리기라면 제 장기니까요. 몇 년 풍족하게 사는 동안 전 제가 여전히 달리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잊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문득 제 장기가 생각났습니다. 두 여자가 절 잡으려는 순간 남자아이도 고함을 질렀고 저 역시 마치 궁지에 몰린 개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이를 드러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 여자들도 조금은 무서웠을 거예요. 제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여자들 얼굴이 어리 빠진 것 같았거든요. 전 언제나 이런 표정을 짓는 여자들을 동정합니다. 여자들이 잠시 어리 빠진 틈을 타 전 두 자동차 사이를 단번에 뛰어넘었습니다. 달리자 완주, 완샤오파오. 55의 완샤오파가 다시 쾌속 질주의 본능을 회복했습니다. 저는 닭튀김 냄새, 생선 비린내, 양고기 구이 냄새, 그리고 제가 모르는 숱한 냄새가 풍기는 골목을 내달렸습니다. 다리가 마치 풀처럼 가벼웠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땅이 마치 거대한 탄력 덩어리처럼 느껴지면서 다음 발걸음이 더 큰 탄력을 받았습니다. 전 한 마리 사슴, 한 마리 가젤, 달 표면에 올라 제비처럼 사뿐히 뛰어오르는 초인이 되었습니다. 한 마리 말, 한 마리 한혈보마, 날아다니는 제비를 발굽으로 밟을 수 있는 말, 하늘을 나는 천마,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는 그런 말이 되어. 하지만 천마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느낌은 잠깐의 환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불을 뿜듯 콧김을 내쉬고 북처럼 심장이 뛰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머리가 팽창하면서 눈앞이 자꾸만 까매지고 혈관이 다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이 기진맥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몸을 겨우겨우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들렸습니다. 맞은편에 수염을 기르고 검은색 중산복을 입은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푸른 두 눈이 마치 어두운 밤 산길에 날아다니는 반딧불 같았어요. 창백하리 많지 하얀 그의 손가락이 저를 잡는 순간 저는 창백한 청년의 얼굴을 향해 더러운 피를 뿜었습니다. 순식간에 청년의 낯빛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청년은 참담한 비명과 함께 얼굴을 움켜쥐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선생님, 그 순간 전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가 절 막은 건 자기가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기 때문이었어요. 제 더러운 피는 황급히 도망치는 갑 오징어가 뿜어낸 내장처럼 청년의 얼굴과 눈을 더럽혔습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만약 제가 고상한 인간이라면 아무리 뒤에서 날카로운 칼이 저를 뒤쫓고 있었다 해도 발길을 멈추고 그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가르침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저만치 떨어진 길가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몇몇 점잖은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마 입으로 피를 토해내는 제 절묘한 재주에 간담이 서늘했나 봐요. 사람들은 반쯤 먹은 콜라를 저에게 던졌습니다. 미국 문화를 상징하는 간장 색깔 액체가 황금색 거품과 함께 제 몸에 흩뿌려졌습니다. 선생님, 모든 일은 끝이 있는 법이죠.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나쁜 일도 결국 모두 끝이 있습니다. 시시비비가 무의미해진 추격과 도주는 제가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중미합자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 앞에 쓰러진 후 막을 내렸습니다. 그때 마침 사파이어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BMW 한 대가 푸른 나무 그늘과
꽃향기가 가득한 병원 마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분명히 그대로 고꾸라지는 제 모습에 극히 불쾌한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온몸이 피 범벅이 된 채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죽은 개의 꼴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놀랐겠지만 곧이어 재주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원래 부유한 사람일수록 미신을 잘 믿거든요. 부와 미신은 정비례 관계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운명에 더 집착하고 목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상이지요. 가난한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살아가지만 부자는 마치 엄청난 가치에 청화 자기를 떠받드는 것처럼 자신의 부귀를 떠받들고 살아가거든요. 제가 갑자기 BMW 앞에서 쓰러지자 BMW는 마치 한 마리 말처럼 앞발을 들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말 미안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전 엉금엉금 일어나 BMW에게 길을 비켜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앞이 내 꼬리가 잡힌 벌레처럼 옴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니 성년이 된 후에도 종종 즐겨 놀았던 장난이 생각났습니다. 청색 또는 초록빛을 띤 벌레의 꼬리를 앞핀이나 가시로 땅이나 벽에 고정한 다음 발버둥 치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살려는 의지와 의지대로 말을 듣지 않는 몸이 어떻게 서로 줄 다리기를 하나 구경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곤충에 비하면 저는 힘이 정말 센데 곤충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센데 말입니다. 곤충에게 저는 엄청난 재난을 일으킬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곤충은 악독한 짓을 저지르는 제 손의 존재는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앞핀이나 가시의 존재만 느낄 뿐입니다. 저는 제가 괴롭혔던 조그만 곤충이 겪었을 고통을 느꼈습니다. 곤충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I'm sorry. 차 안에 탄 남자가 핸들을 가볍게 터치하자 우아한 클렉슨 소리가 났습니다. 차를 몰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교양 있고 참을성 있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벼락부자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그런 벼락부자였다면 아마 공습 경보처럼 클렉슨을 울려대며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온갖 더러운 욕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사람을 위해 전 되도록 빨리 일어나 그에게 길을 내주고 싶었지만 정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참다 못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살구색 캐주얼 복장으로 옷깃과 소매에 오렌지색 체크 무늬가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밥벌이 할 때 세계적인 명품을 잘 아는 사람 하나가 이 상표의 중국어 이름을 말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원히 명품 이름은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일종의 심리적 거부 반응, 높으신 분들에 대한 하층민의 적대감, 질투심 같은 마음에 삐뚤어진 표현이겠지요. 예전에 만두를 들먹이며 빵을 과소평가하고 두유를 들먹이며 치즈를 우습게 평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제게 욕을 퍼붓지도 절 걷어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초조하게 병원 정문에 있는 경비원에게 명령을 내릴 뿐이었습니다. 저 사람 좀 빨리 한 옆으로 치워요. 명령을 내린 그가 갑자기 실눈을 뜨고 고개를 들더니 눈부신 햇살을 더듬다가 큰 소리로 재채기 했습니다. 지난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도 재채기 소리로 그가 누군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